강원도 춘천시 외곽에 버려진 수로에서 한 진돗개가 버려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후 일어난 일은 지역사회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용기,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인간과 개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에 대한 시각을 바꿀 이야기에 준비하세요. 비는 강원도 춘천시 외곽에 버려진 수로의 콘크리트 벽을 무자비하게 두드렸습니다. 도로 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물속 깊은 곳에서 검은 형체가 머리를 물 위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3살 된 진돗개 민재는 거의 이틀 동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멋진 털은 이제 진흙과 잔해로 무겁게 덮여 있었고 강력한 근육은 지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금요일 늦은 밤 검은색 트럭이 수로 옆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고 나중에 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겁에 질린 개를 트럭 뒤에서 끌어내 15피트 높이의 가장자리 너머로 던지고는 속도를 내어 사라졌습니다. 15피트 낙하는 민재의 뒷다리를 다치게 해 미끄러운 콘크리트 벽을 오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48시간 동안 그의 절박한 낑낑거림은 들리지 않았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가끔 그는 벽을 긁으며 올라가려 했고 발톱이 콘크리트에 긁히며 피가 날 때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다시 차오르는 물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34세의 건설 노동자 김준호는 월요일 아침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던 중 무언가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로 가장자리 너머를 들여다본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절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친구. 김준호는 심장이 뛰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수로 벽은 거의 수직이었고 비와 이끼로 미끄러웠습니다. 내려가거나 다시 올라올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김준호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떠나면 개가 더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스스로 위험한 구조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어두운 구름이 다시 모여들며 또 한 번의 폭우가 물높이를 개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올릴 위협을 가했습니다. 내려가겠다. 김준호는 속삭였습니다. 개에게 말하는 것인지 자신을 다독이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재킷과 부츠를 벗고 그는 수로 가장자리 너머로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미끄러운 콘크리트에서 발판을 찾았습니다. 진돗개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희망처럼 보이는 것이 그 엠버비 눈동자에 반사되었습니다. 김준호가 위험한 하강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절박한 구조 시도가 개의 삶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뒤흔들 일련의 사건을 촉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개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안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처음 몇 피트는 순조로웠고 그의 거친 손은 콘크리트의 좁은 틈을 잡아내며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내려갔을 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발밑에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무너지며 그는 나머지 거리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세게 착지하며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고 탁한 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지. 김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친 발목을 테스트했습니다.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돗개는 약 20피트 떨어진 반대쪽 벽에 기대어 심하게 떨며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는 부드럽게 말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를 해치지 않을게. 약속해.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며 수로를 통해 부는 가벼운 바람에 그의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개의 귀가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이며 불안이 몸 전체에 드러났습니다. 몇 분이 대치 상태로 지나갔고 물이 찰랑이는 소리와 위쪽에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준호는 강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겁에 질린 진돗개는 특히 다치고 궁지에 몰리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어, 친구. 김준호는 말했지만
어두워지는 하늘은 그렇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주머니에서 점심으로 남긴 샌드위치 반쪽을 꺼냈습니다. 칠면조와 치즈 냄새가 그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개의 코가 꿈틀거렸고 배고픔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준호는 완벽히 움직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음식을 건넸습니다. 영원 같았던 시간이 지난 후 진돗개는 가까이 와서 김준호는 그의 귀에 새겨진 군사 스타일의 문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버려진 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중요한 누군가의 개였지, 안 그래? 김준호는 개가 조심스럽게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는 동안 중얼거렸습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서 김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의 손이 진흙으로 덮인 머리털을 부드럽게 만지게 했습니다. 그때 김준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의 옆구리를 따라 가느다란 거의 보이지 않는 흉터가 있었는데 전문적인 수술에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진흙과 엉킨 털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고급 추적 목걸이가 손상된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너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구나. 김준호는 속삭였습니다. 문제는 왜지? 위쪽에서 첫 번째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김준호는 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얻어야 했고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둘 다 벽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개의 몸을 부드럽게 훑으며 부상을 살폈습니다. 뒷다리는 분명히 다쳤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그들을 벽 위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벨트를 벗어 임시 하네스를 만들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를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너의 전부고 너도 나의 전부야. 같이 나가자. 그가 작업하는 동안 헤드라이트가 수로 위를 잠깐 비췄습니다. 차량이 멈췄습니다. 김준호는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갑자기 진돗개가 긴장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이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진돗개는 수로 가장자리를 주시하며 김준호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헤드라이트는 사라졌습니다. 좋아하지 않는구나. 응. 김준호는 중얼거리며 개를 버린 사람이 일을 끝내려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새로운 긴박감으로 김준호는 탈출 준비를 계속했지만 그들이 위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그들의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는 세차게 내려 수로 벽을 따라 흘렀고 물은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김준호는 벨트와 셔츠로 조잡한 하네스를 만들었지만 진짜 도전은 90파운드에 다친 진돗개를 15피트 수직 벽 위로 어떻게 올리느냐였습니다. 한 번 기회뿐이야. 김준호는 이제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개의 이름을 민재라고 지었습니다. 위험 있고 스토이크한 동물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믿어줘야 해. 가장 유망한 손잡이를 찾은 벽 구간에서 김준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네스를 민재의 가슴과 앞다리 아래에 단단히 묶고 리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남겼습니다. 개는 지능적인 눈으로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김준호의 휴대폰은 물에 젖어 쓸모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빛은 점점 사라지고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계획은 이래. 김준호는 개에게 말하며 위안을 찾았지만 개가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최대한 높이 올라간 다음 너를 내게 끌어올릴게. 쉬었다가 다시 할 거야. 우리 둘 다 아프겠지만 유일한 기회야. 첫 시도는 재앙이었습니다. 김준호는 4피트 정도 올라갔지만 민재의 무게 때문에 다시 끌려 내려와 둘 다 깊어지는 물에 빠졌습니다. 진돗개는 다친 다리가 충격을 받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미안해, 친구. 김준호는 젖은 머리를 눈에서 털어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세 번째 시도에서 김준호는 리듬을 찾았습니다. 3피트를 올라가 몸을 지탱하고 천천히 민재를 그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걔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듯했고 앞발로 미끄러운 벽에서 발판을 찾으며 도왔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김준호의 다친 발목이 무너지며 미끄러졌고 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에서 별이 터졌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을 뜨자 민재가 작은 돌출부에 몸을 끼워 임시 하네스의 장력이 김준호의 추락을 막고 있었습니다. 좋은 녀석, 김준호는 이마의 상처에서 피를 눈에서 털어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구했구나. 응, 고통스러운 한 인치씩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김준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손가락은 거친 콘크리트를 잡느라 피가 났습니다. 민재는 낑낑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능적인 눈은 김준호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김준호의 손이 마침내 수로 벽의 윗부분을 잡았을 때 그는 안도감에 거의 울 뻔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을 끌어올리고 민재를 옆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풀밭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며 젖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며 누워있을 때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차가 천천히 다가오며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민재는 긴장하며 목에서 으르렁거림이 커졌습니다. 김준호는 갑자기 경계하며 일어섰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은 우연한 행인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검은 SUV가 멈추고 착색된 창문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김준호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민재를 안아 올려 몸의 통증을 무시하고 수로를 둘러싼 울창한 나무를 향해 최대한 빨리 절뚝이며 갔습니다. 뒤에서 차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수색했습니다. 김준호가 처음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했던 것은 갑자기 훨씬 더 위험한 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돗개가 가진 비밀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김준호는 민재를 데리고 춘천시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요 도로를 피하며 동네와 뒷마당을 통해 우회적인 경로를 택했습니다. 2번이나 검은 SUV가 천천히 순찰하며 탐조등이 마당과 골목을 체계적으로 비췄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든 너를 정말로 되찾고 싶거나 영원히 없애고 싶은가 봐. 김준호는 민재를 뒷문으로 안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실의 밝은 불빛 아래 김준호는 마침내 민재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진흙과대 아래는 거의 흰 가슴과 얼굴에 독특한 무늬를 가진 멋진 진돗개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공개적으로 버리는 대신 없애려 했던 이유가 이해가 갔습니다. 추적 목걸이는 군사 등급이었지만 수로로의 낙하로 손상되었습니다. 금속에는 작은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K97,742SEC. 김준호가 민재의 상처를 부드럽게 닦아줄 때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무언가가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너는 평범한 서비스견이 아니지, 안 그래? 김준호는 속삭였습니다. 민재는 서비스견이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김준호는 직감을 시도했습니다. 앉아.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민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즉시 앉았습니다. 엎드려 걔는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민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세가 굳어지고 눈은 경계하며 방을 체계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는 기본 복종 이상의 훈련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준호의 생각은 밖에서 차가 느려지는 소리에 방해받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불을 끄고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SUV가 그의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조수석의 남자가 쌍안경으로 집들을 살폈습니다. 김준호의 심장은 차량이 그의 집 앞에 정확히 멈추자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뒤로 그는 민재를 침실로 데려가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있어? 10분 동안 김준호는 차 안의 남자들이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떠났고 그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민재가 무엇에 연루되었든
그를 찾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준호는 목걸이와 민재 귀의 문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시간 거리에 사는 수혜 기사인 여동생 이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그녀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소연은 새벽 직전에 의료용품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민재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걔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진돗개가 아니야? 문신, 목걸이 이건 특수 작업견이고 비싼 거야. 마이크로칩 확인할 수 있어?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소연은 스캐너를 민재의 몸에 대고 어깨 근처에서 삐 소리가 나자 멈췄습니다. 칩이 있어. 하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건 표준 등록이 아니야. 암호화되어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이 말은 이소연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군대, 정부 또는 그만큼 강력한 비공식적인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거야. 상황의 심각성이 가라앉자 김준호의 전화가 뉴스 알림으로 울렸습니다. 헤드라인은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작업견이 사라진 수로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목격. 기사는 민재라는 진돗개가 서해연구소의 보안 작전 중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정보 제공에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개 하나에 대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준호, 이소연은 전화에서 민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 대체 그 수로에서 뭘 건져 올린 거야? 김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는 갑자기 일어서서 귀를 앞으로 세우고 뒷문을 강렬히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그들도 들었습니다. 밖의 자갈길에서 나는 부드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며 김준호는 이소연과 민재를 침실 옷장 안에 좁은 크롤 공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이 해치를 닫자마자 집안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고 무거운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릴 찾았어. 김준호는 민재의 등을 보호하듯 손을 얹으며 숨을 쉬었습니다.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훈련 덕분에 숨소리까지 조절했습니다. 바닥 틈새로 그들은 전술 장비를 착용한 두 남자가 집을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손신호로 소통했습니다. 이건 지역 경찰이 아니야. 이소연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정교한 스캐너 같은 장치를 꺼내 방을 훑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들이 민재의 마이크로칩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캐너가 침실 바닥을 지나자 희미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은 멈추고 옷장에 주목했습니다. 김준호의 심장은 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옷장 문에 손을 뻗는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침입자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재빨리 뒷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떠난 것을 확인한 후 김준호, 이소연, 민재는 숨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소연은 즉시 노트북으로 가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서해연구소를 조사하는 거야.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개가 그들의 보안팀의 일원이었다면 우리가 뭘 상대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서해연구소는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생물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고급 보안 정보계약 업체였습니다. 최근 시위는 그들의 생물무기 연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지만 회사는 모든 연구가 방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호, 이소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봐. 그녀는 3주 전에 작은 뉴스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서해연구소의 보안 침해가 억제되었으며 위험물질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민재가 어떻게든 연루되었을까?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소연은 특수 군사 작업견에 관한 창을 띄웠습니다. 이 개들은 보호나 탐지뿐만 아니라 가장 엘리트한 개들은 특정 화학 및 생물학적 물질을 탐지하도록 훈련받아 어떤 것들은 기계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낮은 농도의 물질을 식별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을 확인하듯 민재는 자신의 진짜 이름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준호는 걔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지능적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뭐를 탐지했니, 민재? 절대 찾아내지 말았어야 할 게 뭐였니? 주방으로 가서 김준호는 서랍을 뒤져 USB 드라이브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소연의 노트북에 꽂고 민재의 목걸이, 문신, 마이크로칩 정보 사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해. 그가 말했습니다. 공식 채널 밖에 누군가에게. 이소연이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뉴스 알림이 그녀의 화면에 떴습니다. 하즈머트 팀이 서해 근처 지역에 배치되었고 몇몇 주민이 의문의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 김준호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개발하던 것, 민재가 표적이 된 것을 탐지한 게 이제 밖으로 나왔어. 그 순간 민재는 김준호의 무릎에 발을 올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기묘한 지능이 있었고 마치 상황의 중대함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김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해, 서해로. 이소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건 자살이야. 민재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야. 김준호는 조각들이 맞춰지며 말했습니다. 침묵당한 거야. 그들이 숨기려는 뭔가를 찾았어. 그들이 죽이려 할 정도로 절박한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어. 그들이 다음 행동을 논의하는 동안 김준호의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울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받아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준호 씨, 단호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박사입니다. 저는 서해에서 민재의 트레이너였고 지난주 해고당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속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당신이 절실히 필요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원도 산간에 버려진 산불 감시탑이었습니다. 김준호, 이소연, 민재는 함정의 징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진돗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부상을 잊은 듯 했습니다. 박서연 박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과 군사적 배경을 가진 듯한 딱딱한 자세의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민재를 보자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녀는 속삭이며 개가 그녀를 향해 달려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세게 안은 뒤 전문가의 손으로 부상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김준호와 이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해는 봉쇄 프로토콜을 시작했어요. 그건 민재를 포함해 치매의 모든 증거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박서연은 끔찍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서해는 군중 제어를 위한 생물학적 제재를 개발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변이하며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정기보안 순찰 중 민재는 봉쇄 구역 밖에서 그 제재의 흔적을 탐지했고 그들이 숨기려던 유출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민재를 죽이려 했어요. 박서연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반대하자 저를 해고했죠. 민재가 실종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될 때까지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왜 수로에 버린 걸까요? 그냥 그는 말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타당한 부인,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불행한 사고, 작업견이 길을 잃고 익사한 것처럼. 총알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녀는 백팩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민재의 목걸이에 부착했습니다. 이건 그의 마이크로칩 데이터를 복호화할 거예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가 신호한 모든 경보의 로그가 들어있고 타임스탬프와 위치도 있어요. 그들이 유출을 몇 주 전에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의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예요. 이소연은 전화로 뉴스 보고를 확인하며 심각하게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한 병이 퍼지고 있어요. 특이한 독감 발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박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독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폭로하지 않으면 훨씬 심해질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간단했습니다. 박서연은 질병관리청과 탐사 저널리스트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증거와 그들의 증언으로
실제 병원체의 즉각 대응을 강제하고 서해의 은폐를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헬리콥터 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서해의 보안팀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전화를 추적했나 봐요. 박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했는데? 이제 뭐죠? 이소연은 두려움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민재를 봤고 그는 경계하면서도 침착하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나뉘어요. 서연 박사, 증거를 가지고 연락처에 전하세요. 나와 이소연은 민재와 함께 주의를 끌게요. 잡히면 죽일 거예요. 박서연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 계곡의 모두를 죽일 거예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민재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지능적인 눈을 봤습니다. 한 번 더 임무 준비됐니, 친구? 진돗개는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하는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 김준호는 이 개들이 왜 특별한지 알았습니다. 훈련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봉사하고 보호하려는 의지, 자신에게 드는 비용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헬리콥터 탐조등이 숲을 훑기 시작하자 김준호와 이소연은 민재와 함께 한 방향으로, 박서연은 중요한 증거를 들고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어진 것은 어두운 숲에서의 심장 쫄깃한 추격이었습니다. 두 번, 민재는 수색팀이 다가오자 그들을 경고했고 발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준호와 진돗개 사이의 유대는 초월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맺어지고 공유된 목적에 의해 굳어진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그들은 미리 숨겨둔 김준호의 트럭에 도달했습니다. 이소연이 올라타자 김준호는 민재를 도우려 했지만 걔는 멈춰 나무 속 무언가를 주시했습니다. 민재, 이리 와. 김준호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대신 진돗개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이고 큰 소리로 짖으며 숲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저들을 유인하는 거야. 이소연은 경악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김준호는 얼어붙어 탈출과 이제 단순한 구조 이상이 된 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다 그 눈의 신뢰를 떠올리며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소연에게 열쇠를 주며 말했습니다. 도움 구해. 난 민재를 찾으러 갈게요. 그녀가 반대하기도 전에 김준호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민재의 짖는 소리와 그들의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를 더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외침을 따라갔습니다. 숲은 그림자와 탐조등의 미로가 되었고 추격 소리가 나무 사이로 메아리 쳤습니다. 김준호는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이며 민재의 독특한 짖는 소리를 따랐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돗개는 보안팀을 숲 깊숙이 유인하며 박서연과 이소연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똑똑한 녀석, 김준호는 자부심이 차오르며 속삭였지만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재를 찾는 것 외엔 계획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같았던 시간이 지나 추격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준호는 민재의 흔적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위는 고요했고 헬리콥터로터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들이 민재를 잡았을까? 아니면 영리한 개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따돌렸을까? 쓰러진 통나무 뒤에서 나는 부드러운 낑낑 소리가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곳 통나무 아래 움푹한 곳에 민재가 지쳤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무릎을 꿇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개야. 김준호는 새로운 부상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없음을 확인하고 잠시 그의 얼굴을 개의 털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준비됐니? 새벽 무렵 그들은 이소연이 트럭과 함께 기다리는 주요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박서연이 해냈어요. 그녀는 그들이 올라타며 보고했습니다. 이미 질병관리청 연락처에 연락했고 긴급 대응팀을 동원하고 있어요. 다음 72시간 동안 이야기는 모든 주요 뉴스 네트워크를 통해 퍼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실제 병원체를 억제했습니다.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 프로토콜이 세워졌고 서해 경영진흥과실, 음모,
살인미수로 연방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라운 진돗개와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평범한 건설 노동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퇴 후 김준호는 보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더 소중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명예롭게 퇴역한 민재를 입양할 권리였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산 옆의 작은 집에서 살며 민재는 뛸 공간이 있고 김준호는 퇴역이 필요한 작업견을 위한 보호소를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가끔 밤에 수로의 기억에 시달리며 깹니다. 그 순간 김준호는 말없이 그와 함께 앉아 어떤 유대는 말을 초월함을 상기시킵니다. 민재는 학교와 지역사회 행사에 등장하며 약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온화한 태도와 주의 깊은 눈에 끌리며 뭔가 특별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지닌 물리적, 정서적 흉터입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인식합니다. 어떤 영웅은 제복을 입습니다. 김준호는 보호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주 말하며 민재가 다른 구출된 개들과 노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영웅은 털을 입지만 가장 위대한 영웅주의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종종 발견됩니다. 서해 사건 3개월 후 박서연 박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보호소 들판을 달리며 자유의 기쁨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협 탐지에 훈련시켰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김준호를 보았습니다. 그건 다른 종류의 영웅주의예요. 그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지며 김준호는 민재와 함께 포치에 앉았습니다. 진돗개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지능적인 눈으로 지평선을 지키듯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에도 우리 서로를 구했지, 안 그래? 김준호는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그를 올려다봤고 그 시선에는 충충, 용기, 그리고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누군가를 빛으로 끌어내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할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여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용기는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